자, 이번 순환 때는 제가 여기 진도별로 쭉 진행을 하면서 아마 개별법 들어갈 파트에서는 법령을 따로 나눠드리고 같이 할 겁니다, 그때. 그리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법령은 아마 절차법부터 쭉 법령이 들어갈 테니까 여기는 지금 판례지문이니까 그때는 따로 추가가 될 거예요. 그때 보시고 6주 코스인데 일단 봐가지고 제가 중간에 복습 테스트도 한 번씩 하고, 근데 복습 테스트를 해서 뭐 점수가 좋으면 제가 쏘는 거고,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쏘는 거고. 고개 끄덕끄덕 했으니까 자신 있다는 소리. 거기 진도 나갑시다. 그 1페이지 보세요. 일단 우리가 사법심사 대상이 행정소송 사항이죠. 이를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국가작용의 성격 자체가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고 군사적 성격을 띠고 있는 행위들은 처음부터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는데, 이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 그렇죠. 대법원은 이런 통치 행위를 인정을 하되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통치행위를 긍정을 하되 위헌이 되면 안 되니까 이런 행위들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되면 이때는 사법심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물론 이걸 그대로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사건별로 이 암기들을 좀 하셔야 돼요. 일단 그 1페이지에 보시면 어디 보시냐면 그 첫째 줄에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은 어떤 국가 행위나 국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 합법적으로 행해질 것을 요구하고, 이런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 권능에 속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개괄주의다, 그 말 아니에요. 이 사법심사를 해야 되는데, 다만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해서는 이른바 통칭이라고 해서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 행사를 억제하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역 있을 수 있으나 통칭을 긍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긍정을 하는데, 이와 같은 통칭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념을 구현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거지, 제한적. 그래서 이제 우리 대법원 입장에 하면 어떤 국가작용이 법률에서 이런 요건이라든가 절차, 이게 구체적으로 규정이 돼 있으면 그럴 때는 통칭성을 인정을 안 해요. 그 대표적인 사안이 그 밑에 사안인데, 우리 서운 취소 사법심사 됩니까, 안 됩니까? 서운 취소. 그럼 고도의 정치적 행위는 아니지, 그죠? 왜냐하면 서운을 부여했다가 서운을 취소할 때 거기 첫째 줄 보시면 상훈법에 보니까 서운 취소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절차에 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통칭이 되질 않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 서운 취소는 여기 쭉 보시면 네 번째 줄에 그런 말 나오죠.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그 밑에 줄 비록 서운 취소가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행한 행위라 하더라도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고도가 아니지 고도가. 이런 서운 취소는 이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치가 안 됩니다. 자, 우리 헌법재판소가 주류적 입장이 이런 입장이죠. 거기 세 번째 줄. 이 통치행위를 인정을 하되 통치행위를 포함해서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그러니까 헌법에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통치행위를 하더라도. 그래서 비록 이 고도의 그 밑에 글씨 보시면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된다. 근데 이 논리를 항상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요 이라크 파병 결정에서는 아예 이걸 적용을 안 했지. 그냥 요 고도의 정책 결단을 요한다 이렇게 하고 이게 적용을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적용이 안 되면 이때는 사법심사가 부정돼 버립니다. 그 파병 결정 잘 보시면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책 결단을 요하는 문제. 그리고 쭉 보시면 세 번째 줄. 우리 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 자제돼야 되고, 그리고 밑에 쭉 보시면 그 마지막에 그런 말 나오죠. 서로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사법적 심사의 필요 자의적 결정이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대통령과 국회 판단은 궁극적으로 이게 법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궁극적으로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한 평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법심사 안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사건별로 여기를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대법원이 통칭이니까 사법심사 부정한 것, 다음에 이제 그 정치적 행위라도 명백히 이렇게 실정법에 요건 절차가 있는데 이걸 위반해 가지고 사법심사를 한 경우 있고 이렇게. 일단 그 1번 보시고 지문식에서 2페이지 그 2번 보세요. 특별한 말 없으면 계엄 선포 당부 판단 합니까 안 합니까? 대법원이 안 한다 그랬지. 그런데 이게 내란죄 도구가 될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했죠. 그 2번 국헌문란 목적 이런 게 내란죄죠. 비상계엄 선포 확대가 국헌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해 심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그게 형법으로 처벌한 겁니다. 그리고 3번 남북 정상회담 개최 당부 사법심사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는 안 했죠. 다만 그 과정에서 북한한테 이게 대북 송금한 행위는 여기는 그 당시에 실정법에 요건 절차 있는데 이걸 무시했다 그 말이잖아. 이럴 때는 사법심사를 했습니다. 사건별로 요세요. 4번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이걸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했는데 여러분들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효력이 뭐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이게 대통령령이지만 법률적 효력이잖아. 그래서 이것도 긴급권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긴 한데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니까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 된다. 그리고 나서 합헌이란 겁니다. 여기는. 그리고 대통령이 이 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아니면 법률로 갈지 요 대통령의 의사결정. 여기는 법에 딱 규정된 게 있어요 없어요? 이 법에 이런 게 없어요. 전혀 규정된 게.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사법심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진 않아. 법에 규정된 건 아니니까. 다만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될 때는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다. 이거는 효력이 뭐하고 똑같아? 헌법적이지. 관습헌법. 문제는 이렇게 법률로 수도 이전을 하겠다. 이 자체는 위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5번 요 의사결정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6번 사면권은 사법심사를 부정했죠. 여기는 권력분립 애외로서 대통령한테 인정되는 권한이다 해가지고 사법부 판단을 변경하려 하지만 권력분립 애외니까 사법심사를 부정한 겁니다. 외국의 국군 파견 결정도 헌법심사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도의 행위들은 대개 이제 이런 것들은 고도가 아니라 그랬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이라든가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작용 이런 것들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통칭이가 되지가 않아요. 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특히 우리 판례가면 8번 한미연합 군사훈련 매년 개최된다 그 말이잖아.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되지 않겠죠. 통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 여러분들 다 하도 많이 봐서 거의 암기가 잘 돼 있으실 것이고,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사법심사를 긍정하면 거기는 무슨 말이 꼭 따라붙어? 고도의 정책 결단을 위한 행위지만 이 말이 꼭 따라붙는다 그랬죠. 이 유신헌법 하에 이 긴급조치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에서 이와 관련된 사건은 사법심사 제소 금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현행 헌법에서 요때 긴급조치와 관련된 사건들이 쟁송 들어온 거야. 그랬더니 우리 대법원이 뭐라 하냐면 이 유신헌법의 긴급조치는 이게 대통령의 이것도 령이잖아. 이거는 법률적 효력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요. 그러니 대법원이 여러분들 법률이라면 헌법재판소만이 위헌심사권을 갖고 있잖아. 이게 법률이 아니니까 대법원이 요 위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요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에 의하더라도 이거는 위헌이고, 유신헌법도 안 좋은 헌법인데 여기에 의해서도 위헌이니까 얼마나 안 좋겠어, 그죠? 그리고 현행헌법에 의해도 위헌이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유신헌법의 긴급조치는 헌재가 심사하겠다 해가지고 근거를 법률적 효력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최종심사 헌재가 하겠다 이렇게. 다만 현재 유신헌법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걸로는 위헌 여부 심사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거야. 여기 대법원하고 차이죠. 다음에 이제 현행헌법 가지고 판단할 때 이거 위헌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 위헌이라 했으니까 여기도 이런 말 따라붙어 안 붙어요? 따라붙겠죠. 긴급조치 고도의 정책 결단을 위한 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면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그리고 위헌. 이게 둘 다 위헌이지. 대법원도 그렇고. 일단 대법원은 이 법률적 효력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 2번 위헌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한다. 그리고 3번 요 유신헌법의 긴급조치는 현행헌법에서도 물론이고 유신헌법에서도 위헌이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최소한 법률적 효력에 속한다. 그러니 위헌심사권 헌법재판소에 전송한다. 이게 결국 서로 지금 자기들이 위헌 판단권 갖고 있다 이게 싸우는 거 아니야? 그리고 3번 유신헌법에 따라 긴급조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왜? 지금 현재 이게 효력이 없거든. 그러니 현행헌법으로 판단하는데 중거법이 현행헌법, 이 현행헌법에 의하더라도
위헌으로 본 겁니다. 그 4번 긴급재정경제명령 여기도 뭐예요? 헌재가 법률적 효력으로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헌 여부 심사권은 헌재가 전소한다 이렇게 했겠지. 그죠? 그 5번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여기도 지금 대법원하고 실은 헌재가 약간 입장이 나눠져요. 근데 우리 헌재는 이거 법률적 효력이다 이렇게 한 거야. 국가법 중에 법률적 효력. 그래서 여기 위헌 여부의 최종 심사권 심사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전소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기준을 잡고 하세요. 법률적 효력이면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적 효력의 규범은 헌재가 위헌 심사권 전소하는 것이고 법률이 아닌 것들은 대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법률이 아니어도 헌재가 또 위헌 심사할 수도 있어 없어? 되지. 뭘로 가면 됩니까? 이게 뭐 구체적 규범 통제라면 그때는 법률이 아니면 대법원이 최종적 심사하겠지만 헌법소원으로 들어가면 헌재도 심사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관습법에서 그러잖아. 관습법. 대법원이 법률에 보충적이니까 구체적 규범 통제 대상되면 대법원이 최종적 심사하겠다. 근데 헌재는 만약에 헌법소원 들어오면 그것도 법이니까 헌재도 심사권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지? 이런 게 이제 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자, 법률 여부로 갑시다. 지금 이렇게 쭉 정리하는데 만약에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러면 시험장에서도 다 기억이 날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유신헌법 긴급조치는 제가 수업 시간에 잘 정리 안 해줬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해놔. 새롭게 나오면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법률 요보로 갑시다. 우리가 이제 법체행위에서 법률 요보는 요 행정을 할 때 법의 근거를 두고 해야 되는데 이게 법률 요보. 이 법률 요보 대상되는 행정의 범위에 대해서는 결국은 법규지 법규 또는 헌법상의 기본권과 관련된 영역들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행정은 이게 권력이 됐건 비권력이 됐건 뭐 침익적이 됐건 급부가 됐건 뭐 딱 처음부터 행정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행정은 1차적으로는 법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걸 법률로 다 정할 수 없으니까 행정입법으로 위임도 가능하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위임받아서 행정입법으로 구체화시킨 다음에 여기에 따라 이렇게 집행을 할 수도 있어요.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걸 보는 거죠. 위임이 가능하긴 한데 요 사안 중에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은 이거는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되고 여기는 행정입법으로 위임이 금지된다 이렇게. 더 중요한 사항일수록 법률에다가 명확하게 규정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보는 거죠. 이 행정입법과 관련해서 위임이 금지되는 사안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했냐 아니냐 이걸 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게 본질사항 유보설. 그래서 공식 잡날 했습니다. 일단 본질사항 이 말 들어가면 이거는 법률 외에 행정입법으로 정하면 되는데 안 돼요. 오로지 여기는 법률로만 정해야 한다 이렇게. 요게 지금 그 문장이죠. 그 2페이지 첫 번째 판례 헌법 40조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고 75제 보니까 대통령도 구체적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 법률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발령할 수 있고 그리고 95제 보니까 국무총리 행정각부 장도 총리령 부령을 발할 수 있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우리 헌법은 법률 외에 행정입법을 인정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헌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말이지? 그 헌법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해가지고
우리 헌법 40조의 의미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 의무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서 이게 법규 아닙니까? 권리와 의무 형성. 국가 통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위하고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죠. 법률에다가 본질 사항을 정하고 그게 아니면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으로 위임이 가능해. 물론 위임할 때는 포괄임하면 안 되겠죠. 개별 구체적 위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리고 밑에도 오늘날 법률 여부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법률이 있다, 법률에 근거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뭐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이거 보는 거지. 본질적 사항 반드시 국회가 정하라 이렇게. 국가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기본권적 중요성을 가진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보이죠?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이지 공식. 본질 사항 나오면 여기는 반드시 국회가 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자, 넘어가 보세요. 그 3페이지 첫 번째 봅시다. 이 헌법 75조 아까 우리 대통령령 어떻게 했습니까? 법률의 구체적 위임을 받은 사항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헌법 원리야. 포괄임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포괄임해 버리면 이 법률은 위헌이 되는 거예요. 헌법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은 사항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 요 입법 위임은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해야 한다는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적어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 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에 대한 정책 형성 기능만큼은 입법부가 담당해서 법률 형식으로 수행을 해야지 본질적 내용 행정부나 사법부에게 그 기능을 넘겨서는 안 된다. 이게 결국 이것도 본질상 요소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럼 만약에 본질적 사항인데 이걸 법률로 정하지 않고 행정입법으로 위임했어요. 그럼 그것도 뭐가 됩니까?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안이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때 그냥 본질상 요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저 법규 명령할 때 포괄임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판단할 때도 이게 그대로 들어가요. 본질사항을 기본적인 걸 정하지도 않고 행정입법으로 위임했다면 그것도 포괄임에 반한다 이렇게.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어떤 것이 주로 법률로 정할 것이냐 그 말이야. 거의 이런 견제에서 규율 대상이 기본권적 중요성을 가질수록 이 기본권과 관련된 게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더더욱 법률로 정해야죠. 그리고 그에 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내지는 상충하는 이익 간의 조정의 필요성이 크다. 느낌상 이런 것들은 당연히 더욱더 국회가 정해줘야 돼 말해야 돼. 정해줘야죠. 그것이 국회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 및 규율 밀도의 요구 정도는 그만큼 더 증대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 기본권적 중요성, 요게 기준, 그리고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이 크다. 많은 이익 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게 클수록 더욱더 법률로 정해줘야 됩니다. 자, 예산은 국민에게는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법률하고 좀 다르지. 법률은 국가기관도 구속되는 것이고 국민도 구속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은 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예산도 관보에 게재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국회 의결을 거쳐서 제정되죠. 다만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니까 헌법소원 대상들은 공권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할 때는 포괄임 허용돼야 한대요. 가능하죠? 어차피 자치법으로 정한 사안이니까. 거기는 포괄임이 되지만 그렇더라도 본질사항 이렇게 해버리면 국회가 정해야 한다 이렇게 했지. 자치법규로 정하면 이것도 위헌입니다. 였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다 본질상이잖아. 뭐 예를 들어 뭘 위반하면 제재를 가한다. 그럴 때 위반 행위의 기본적인 것들은 다 법률로 정해줘야 돼 말해야 돼. 다 정해줘야 돼. 침익적 처분들 법률에 근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지. 그 밑에 파일 보시면 이것도 실은 당연한 건데 우리가 그 당시에 여객자동차 운수합법을 보니까
법률이 이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법률에 보니까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이걸 이렇게 취소를 하려면 법률에서 딱 규정을 했어요. 운전면허 취소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운송사업 면허도 취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유는 발생했는데 요 운전면허는 취소를 하지도 않고 운송사업 면허부터 취소를 해버렸어요. 법률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위반이지. 법에서는 이거 하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면 다 요 기본적인 사안들이죠. 그 본문에 뭘 보시냐면 두 번째 줄 관할관청은 개인 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운전면허 이게 취소된 때 그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을 뿐 그에게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사유 이것만으로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법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전면허 취소하고 그 다음에 운송사업 면허 취소. 만약에 이거 하지 않고 마지막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해버리면 위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본이라 그랬죠. 본질상이라 그랬죠. 이렇게 각종적 기본적 사항, 핵심적 사항 막 이런 것들 교육에 관한 기본 정책 그 2번에 세금 부과할 때 기준 3번 과세 대상 이렇게 그랬지. 세금 부과하는 대상 굉장히 중요하겠죠. 국민들한테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거니까 4번 신고 의무 부과할 때 신고 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이죠. 기본적 사항 그리고 불이행을 했을 때 있게 될 불이익 다 이런 거 법률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지. 다 침익적 의무를 부과하는 건데 그리고 저 5번도 교통안전분담금 분담 비율 6번에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의무자 범위 수신료 금액 7번도 과세 대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금 부과하는 대상 의무자 범위 금액 기준 비율 이런 말들 하면 다 본질적이 아니야. 전부 다 본질적입니다. 이런 것들은 법률로 정해줘야 됩니다. 그 9번의 병 복무기간 이것도 마찬가지죠. 복무기간에서 제외되는 거 뭘로 정해줘야 돼? 법률로 정해줘야지. 법률로 정하지 않고 복무기간에서 제외되는 걸 행정입법으로 정했다 위헌이 되는 거야. 넘기시면 10번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유급보좌관 인력을 두는 것 이게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만약 이걸 조례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각 자치단체마다 인원이 달라져 버린다 이렇게 했지. 이거는 획일적으로 국가적 전체적으로 풀어줄 문제니까 이걸 법률로 정할 사항 조례로 정하면 안 됩니다. 살수차 사용요건 집회시위 자유에 제한이 붙을 수도 있고 이게 지금 그 시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용요건이나 기준도 법률로 정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앞페이지 3페이지에 그 8번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인가 신청할 때 토지 소유자 동의요건 헌법재판소는 본질사항 이렇게 봤어요. 헌재는 본질사항. 그러니까 몇 분의 몇이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면 사업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헌재는 법률로 정하시오 이렇게. 그런데 넘겨보시면 대법원은 이거 본질사항 아니다 이렇게 썼죠. 여기는 토지 소유자들이 이렇게 총회 같은 거 갖고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죠? 다만 여러분들 별다른 말 없으면 어딜 따라가? 헌재 입장 따라가세요. 아마 이제 시험에서는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은 이렇게 써줄 거야.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이 주로 본질사항 아니냐면 이게 사실 뭐 주로 그런 것들이죠. 다 이제 국민의 권리와 관련 없다. 여러분들 행정부 조직 내부적으로 정할 사안들은 본질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행정규칙 뭐 이런 것들은 본질사항이 아니야. 그죠? 다만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본질적 그렇게 하면 또 본질사항 될 수 있어요. 업무지침 막 이런 행정규칙은 본질사항이다. 그리고 여러 자치단체가 자치적으로 수행을
자기 단체 내부에서 정할 사안들은 다 본질사항 아니에요. 그러니 저 본질사항 부정에 1번 같은 거는 체크를 해놓으세요. 국가유공자단체 대의원 선출. 이게 유공자의 기준, 범위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단체 내부적으로 정할 기관 구성입니다. 기관 구성. 대의원 선출. 이런 것들은 본질사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행정법의 법원에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은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대법원의 판결은 일반적으로 법원을 기속해요. 해당 사건이에요. 해당 사건. 그러니 동종 사건이라도 또는 유사한 사건이라도 다른 사건이면 하급심은 거기에 기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죠. 거기 첫 번째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 해석의 일반적 기준을 제시한 경우 유사사건, 당해 사건이 아니죠. 유사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의 법관은 판례 견해를 존중해서 재판, 기속이야 존중이에요. 존중. 기속되는 건 아니지. 다만 판례가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지금 법원조직법 조문과 관련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 그런데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위헌 제청한 그 사건 외에 그 뒤에 일반 사건도 위헌 결정에 기속되는 거지. 일반 사건.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그런 말 나오죠. 이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돼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 결정 후에 이와 같은 이유로 취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친다. 이게 헌재 위헌 결정의 효력. 그러니까 위헌 결정은 일종의 지켜야 될 법이 돼야 한대요. 되겠지. 만약에 위헌 결정 났는데 그 법률을 집행하면 뭐가 돼버려? 무효가 되는 거야. 그죠? 지켜야 될 법이 되는 겁니다. 관습원법. 원래 우리 관습법은 성문법보다 보충적 효력이잖아. 근데 이 관습원법이 되면 그때는 일반 법률보다 상위법이 돼버립니다. 거기 쭉 보면 무슨 말 보시냐면 거기 이 관습원법이 성립하려면 두 번째 줄 법률에 대하여 효력상의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굵은 글씨 관습헌법은 이와 같은 일반적인 헌법사항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도 특히 국가의 기본적이고 핵심적 사항으로 법률에 의해 규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네, 이런 문장들은 좀 알아두세요. 이게 법률로 규율해서는 안 될 정도의 굉장히 기본적인 사안들이야. 그죠? 그래야 헌법적 위치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다. 이런 거. 그리고 관습법. 성문법의 보충적 효력이니까 법률이 아니라는 거지. 지금 대법원입니다. 그 대법원에 보시면 이 위헌심사 대상된 그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 대상되는 법률은 국회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그러니 민사에 관한 관습법은 법원에 의해 발견되고 성문의 법률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 법원이 되는 것에 불과하니까 이때는 법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습법의 헌법 위반 여부는 그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결국 이건 누가 판단한다는 거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제가 볼 때는 대법원 논리가 뭐 틀린 거 아니지. 관습법은 성문법의 보충적 효력이니까 법률적 효력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넘겨보세요. 헌법재판소. 요게 재밌는데 지금 대법원이 2008년 판례잖아. 2009년. 내 헌재가 2016년도에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전에 요 호주가 사망 출가해서 호주 상속 없이 절가됐다 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요즘 이게 참
이게 지금이야 이렇게 말하면 왜 그럴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요 당시에는 요게 법에 규정된 게 아니라 그 보시면 그 유산은 절가된 가의 가족이 승계하고 가족이 없으면 출가녀가 승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요 당시에는 뭐예요? 여성분들이 결혼을 하면 저쪽 가로 가고 우리 가는 적통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유교적 시각이지, 유교적. 그러니까 옛날에 막 보면 그러잖아. 뭐 어차피 결혼하면 남의 식구 될 거 막 이렇게 하잖아. 그 당시에는 몰랐지. 이렇게 이혼이 일반사가 될지. 돌아온 컴백홈 막 이걸 막 이렇게. 야, 아무튼.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게 승계한다 이게 뭐였냐면 관습법이었다는 거예요. 관습법. 민법에 규정되지 않고 이렇게. 근데 우리 헌재가 재밌죠. 이게 위헌 아니냐 뭐 이런 건데 이게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 등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절가된 가의 재산분배 관에 적용된 규범이니까 형식적 민법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 갖는다 이렇게 해버렸죠. 그러니까 일종의 헌재는 관습법을 그렇지 민법과 동등한 효력이다 이렇게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이 사건 관습법도 헌법소원 심판 대상되고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애호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해버렸지. 그죠? 뭐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행정법 판례가 아니라 여기는 그 민법 판례라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이렇게 관습법을 가끔 우리 헌재는 헌법소원으로 받아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습법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구비돼야지. 관행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존재하고 거기에 대한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그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법적 확신이 관습법의 주된 그 인정 근거인데 특정 납세자를 기준으로 판단해 일반 납세자야. 거기는 일반 납세자야. 왜냐하면 행정절차법이나 우리 국세기본법에 일반적으로 납세자,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일 때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특정 납세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줄 국세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국세행정 관행이란 잘 봐 이제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의 이런 것을 말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때로는 요 관행이나 해석이 잘못됐어도 뭐가 될 수도 있어? 신뢰보의 대상이나 관행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비과세 관행 막 이런 식으로 관습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신뢰보의 대상되는 선행조치는 꼭 적법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했지. 이런 것도 응용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두 개를 구별해봐. 위법한 행정 관행은 아무리 되풀이 반복 적용돼도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위법한 행정 관행은 장기간 반복돼도 평등의 원칙이 적용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신뢰보는 또 적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도 있죠. 이해가세요? 판례하면.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관행이 성립하려면 이게 그냥 관행이 존재한다 이걸 끝나요. 이런 비과세 관행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하겠다라는 의사표명이 있어야 됩니까? 의사표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그 밑에 줄에 이런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상해 관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착오에 의한 비과세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었지. 자 지문식 암기 보시고 그 1번 한번 보세요. 반복이니까. 그 다음에 2번 여기도 묵시적 의사표시 3번
불특정 일반 납세자 기준. 4번 착오에 의한 비과세 관행은 국세인정 관행으로 되었다 할 수 없다. 자, 그리고 6번 보시고. 자, 5번. 자, 근데 우리 민중관습법은 이게 관습법의 종류잖아요. 이거는 주로 어떨 때 쓰인다 그러냐면 성문법의 명문의 규정이 없는 민중들, 국민들이 권리 주장할 때 주로 사용된다 이렇게 했어요. 되게 민중관습법은 종류가 무슨 권리 이렇게 끝나잖아. 그런데 성문법이 개정이 돼서 이런 권리를 인정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 없어? 가능하지. 뭐가 더 우선하니까? 이게 우선하니까. 그러니까 요 말 5번에 개정수산업법에 따라 어업공부의 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며. 그러니까 수산업법이 바뀌어가지고 앞으로 거기서 어업권을 행사하려면 어업권 등록을 하시오 그 말이야. 그럼 이제 관습법상의 권리라도 이게 법이 개정됐으니까 이 법 따라가야지. 아무리 관습법 주장합니까? 등록돼야 됩니까? 등록돼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개정수산업법. 그러면 종래 관행업권 소멸. 자, 이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대표적인 게 UN 헌장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예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 헌법에 의해서 국내법의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언제부터 국내법의 효력입니까? 이게 국내 시행법령이 따로 있어야 돼. 이미 존재하고 있죠. 조약은 조약 효력 발생해야 될 것이고. 따로 시행법령 필요합니까? 시행법령 필요 없습니까? 시행법령 없더라도 국내법 효력 갖는다 이렇게 했지. 이 조약은 국가와 국가 간의 협정이니까 남북 간의 합의는 조약으로 봐 안 봐? 안 봐요. 북한은 국가성 인정이 안 된다 했으니까. 그리고 왜 이게 국내법의 효력이냐면 대한민국이 조약을 체결했으면 요 조약에 대한민국이 구속되는 거지. 그러니까 조약은 국가 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구속력이에요. 국가 간에. 그러니까는 조약은 뭐가 돼? 국가법이 되는 거야. 단 헌법보다는 하위. 자치법규인 조례보다는 국가법이니까 상위법. 대신 이제 우리 학설은 국회 동의를 얻었다면 법률적 효력, 국회 동의를 얻지 않았으면 법규명령. 근데 여기도 우리 헌법재판소가 또 뭐라 그래요? 아까 봤지만 법률적 효력이다 이렇게 해버렸죠. 그죠? 사인에게는 직접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 간에 풀어야지 국가 간에. 사인이 소송 제기해서 푸는 게 아닙니다. 1번 남북관계 사이의 합의는 조약 안 되고 국내법에 효력 없고 국내법에 효력 없단 말은 법적 구속력 전혀 없다. 그 말이지. 2번 국내 시행법령 없어도 국내 적용되죠. 3번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조약이죠. 정부 조달에 관한 협정 이것도 조약. 그래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데 이에 위반한 조례는 무효다. 뭐가 더 상위법이 되니까? 조약이 국가법으로 상위법이니까. 여기를 조례가 위반하면 조례가 무효. 5번 사인에게는 이 조약이 직접적인 효력이 없으니까 사인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위반을 이유로 직접 국내 법원의 회원국정부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왜 그래요? 국가 간에 풀어야지 사인이 소재기해서 조약 위반을 다툴 수는 없어요. 이 사인에게는 직접적 효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 승인된 국제법규의 위헌성 심사는 헌법재판소 전속관에 속한다. 왜? 헌재는 이걸 뭐하고 동일하게 봤으니까 법률적 효력으로 봤으니까. 그리고 그 판례법은 아까 봤던 걸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평등의 원칙은 자의적 차별을 금지시키는 건데 판단 기준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이 차별이 있을 때 모든 차별이 금지되는 게 아니라 자의적 차별이 금지가 되고 이유 없는 차별이죠. 만약에 차별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허용돼요. 그런데 허용이 되더라도 비례 원칙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또 차별해보면 돼, 안 돼? 안 되지. 우리 그 평등의 원칙 위반해가지고 2번 많이 봤죠? 이 지방의회 조례로 의회 출석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하는데 이게 문제지. 직급에 따라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정해줘야지 사회적 신분으로 차별하는 꼴이 되는 거지. 그리고 3번 너무 차이가 크죠. 동일한 징계사유인데 한 명은 파면, 나머지 3명은 견책. 4번 이것도 특별 전형 이유가 있긴 한데 뭐가 문제입니까? 20% 가산점 일률적으로 줘버리면 너무 심하다 이렇게 했지. 비례 원칙을 위반하는 꼴이다. 그래서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고 비례 원칙에도 반하고. 5번 지방조직 개편 지침 일환으로 청원경찰 인원 감축하는데, 그러니까 청원경찰은 학력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학력 집단으로 나눈 게 문제라 그랬죠. 그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소지자 집단과 중학교 중퇴 이상의 학력 소지자 집단으로 나눴다. 학력 집단으로 나눈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설령 같은 감원 비율이라도 평등의 원칙에 반합니다. 그 6번 다른 직종은 다 법인을 구성하게 할 수 있는데 약사들만 개인적으로만 약국 운영하고 법인 구성을 못하게 한 거야. 이것도 평등의 원칙에 반합니다. 7번 만점에 10% 너무 심하다는 거죠. 8번은 아예 자의적 차별이라 했지. 그런데 이제 평등의 원칙 총적에 보시면 1번 일반직 공무원들은 정년 58세 이제 곧 60세로 바뀐다는데, 그런데 교환직렬은 53세 5년이나 빨리 정년이 끝나죠. 이게 너무 과도한 차별 아니냐 그 말이야. 교환직렬은 뭐하는 직이에요? 이거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른 직렬에 있는 사람보다 청력이 발달돼 있어야 돼. 그래서 53세로 규정한 것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 봤습니다. 2번 국회의원은 개인 후원회를 두는데 지방의원은 개인 후원회를 두지 않아. 여기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거지. 왜? 지방의원들은 전국에 엄청 많은데 여기를 다 개인 후원회 두게 해버리면 문제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그 4번도 주의하세요. 뭐 의료보험 생활 수준별로 구분하면 소득 금액으로 차등하는 건 당연하죠. 그 4번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특허죠. 기속입니까? 재량입니까? 재량. 그리고 요 면허 기준은 해마다 똑같아. 좀씩 달라져. 그러니까 면허 기준을 정하는 것도 재량이고, 이거 변경한다고 해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건 아닙니다. 설령 유예기간 없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유예기간 없더라도. 5번은 당연하죠. 비리 저지른 자들인데 개전의 정이 있는지에 따라 징계가 달라지니까 그 법관 정년 달리하는 것도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는 않습니다. 됐습니다. 좀 쉬었다가 자기구속 들어갑시다.